안녕하십니까. 기업전략 1차 과제를 발표하게 된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조직 활동을 효율의 관점이 아닌 거래 비용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며, 따라서 조직 구조도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가 이전될 때 우리는 거래가 발생된다고 말하며, 이러한 활동은 지금도 무수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는 기계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활한 전송이 될 수 있지만, 부품이 부식되고 엔진이 고장나면 멈추듯이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윌리엄스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거래 비용에 의해 발생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ehavioral Assumption 부분에서는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대리인의 경우 기회주의적인 면모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적인 면모는 이러한 것을 힘들게 하여 비효율을 증대하고, 이는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때 모든 정보를 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최선의 대안을 항상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제한된 정보와 능력, 상황 하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를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의 의사결정, 즉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간은 계약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어길 수도 있으며, 거래 당사자들은 자신과 거래를 한 사람이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산 투기성의 경우 거래를 기술하는데 가장 중요한 측면이지만, 조직과 관련된 이전의 연구에서는 가장 무시되는 속성이라 이 연구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자산 투기성이란 특정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진 투자가 다른 목적으로 재배치된 경우보다 해당 거래에서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이라 맥기네스에 의해 정의되었는데요. 거래 시 특정 거래 파트너와 특정 거래를 하기 위해 투자된 자원을 뜻하는 거래 투기 자산이 존재할 경우, 해당 파트너 이외의 대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기회주의적 성향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윌리엄스는 자산 투기성의 세 가지 속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장소 투기성입니다. 장소 투기성이란 특정 위치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철강 업체가 제철소 건설을 위해 항만 도시에 토지를 계약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적 자원 투기성입니다. 인적 자원 투기성이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 지식을 지닌 인적 자원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물리적 자원 투기성입니다. 해당 거래를 위해 설계된 기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인 경계를 말해보고자 하는데요. 효율적인 경계란 기업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를 기업 내 부서에 만들어 직접 만들거나, 혹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를 생산하는 공급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것 중 기업의 비효율을 감소시켜 효율을 높여줄 만한 선택의 바운더리를 얘기합니다. 이제 해당 논문에서 예시를 들어 보여준 도식을 보자면은, 여기서 말하는 여기 R이란 원자재이며, S1부터 S2, S3까지는 생산 과정, S1 제로부터 S2 제로, S3 제로는 각각의 생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를 자체 생산하는 것을 말하고요. S1B부터 S2B, S3B의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를 공급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여기 이 D0는 직접 물류 활동을 하는 것, DB의 경우에는 물류 활동을 시장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보이는 실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실거래를 의미하고 있고요. 점선의 경우에는
이제 잠재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적 거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S1의 경우에는 이제 이 S1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S2의 경우에는 S2 제로 직접 생산해야지 효율적인 경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S3는 C3B와 같이 이 S3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를 구매하여 오는 것, 시장에서 얻는 것이 효율적인 경계 안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D0, 직접 이렇게 이 R에서부터 S1, S2, S3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D0, 직접 물류 활동을 하는 것이 이 효율적인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고 해당 모델에서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이제 위에 도식에서 보시다시피 기업이 어떠한 것을 생산하고자 할 때 자체 생산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시장 구입을 할 것인가 사이의 절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자산이 비특이적인 성격을 가질 경우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득일 것이다. 또한 환경 자체가 불안전하고 위험할 경우에도 자체 생산보다는 시장에서 구성 요소를 구입하는 것이 더 이득일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조달의 경우 내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어가지고 내부의 환경에 따라 외부 조달을 고려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해당 연구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를 내부에서 자체 생산할 경우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 해결을 위한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낼 수 있으나 외부 구입의 경우 합의 시 조정 비용이 발생되어 거래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 기업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욱 이 효율적인 경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내부 조직은 분쟁 해결을 위한 과정 정보 이제 내부에서 이제 조직이 분쟁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에 보다 쉽고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으나 시장을 이용할 경우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기업에서 구성 요소를 내부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효율적인 경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보신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 2 같은 경우에는 그림 1이 어떠한 식으로 이게 효율적인 바운더리가 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그림 2입니다. 해당 그림에서는 이제 그림 1을 보시다시피 구성 요소 C2가 시장에서 출시되어 내부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반면에 구성 요소 C1과 C3는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므로 구성 요소 C1과 C3는 아마도 표준화되어 있을 것이다. C2에 비해서 이 기업이 이 구조에서 C1과 C3는 좀 더 구조화된 구성 요소일 것이고 C2의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바운더리 안에서 생산하는 것, 기업 내부에서 생산하는 것이 효율성 바운더리에 이제 더 효과적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통으로 통합하기 위한 계획, 이제 여기는 자체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문화된 인적 자산이 필요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상호 고용 관계가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 채널 안에 직접 물류를 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해당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예시를 보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두 가지 예시를 첫 번째 GM과 피셔 바디의 이제 사례를 후방 통합,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예시를 전방 통합의 예시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이해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 후방 통합의 사례의 경우에 미국의 피셔바디사는 GM과 폐쇄된 본체를 거래하는 10년짜리 계약을 하였습니다. 경쟁 제조업체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였으며 가격 분쟁의 경우 강제적인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GM의 폐차 생산 수요가 예측에 비해서 훨씬 더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GM사는 가격 조정 조건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피셔 측에 GM 조립 공장 근처에 차체 공장을 배치하여 운송과 재고 경쟁을 실현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피셔 측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GM사는 피셔의 주식 인수를 통해 후방 통합을 하는 과정을 이제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처럼 기업이 투규성이 높은 생산 요소의 경우 높은 거래 비용을 고려하여서 시장 거래하는 것이 아닌 사업부 내 자체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계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예시를 보여준 게 이 후방통합 GM과 피셔바디의 사례였고요. 이제 두 번째 예시로 전방통합의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요. 19세기 말에는 산업군에서 전방적인 통합이 대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제품을 생산하는 것만이 아닌 제품 정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마케팅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해지며,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만한 전문 인적 자원을 획득하고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 소매점을 통합하는 등의 전방 통합이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두 가지 예시를 이제 마지막 이 전방 통합 예시와 이제 첫 번째 후방 통합 예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해당 연구에서는 투규성의 세 가지 속성 중 인적 자원 투규성과 관련하여 인적 자원 4분할표로 표기하였습니다. 인적 자원을 특이성과 업무 측정도를 통해 나눈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인적 자원의 투규성 그리고 이 측정, 어떻게 이 인적 자원들이 일한 것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뭐 어렵다 쉽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 스판 마켓의 경우는 특이성이 높지는 않고 업무 측정이 쉬운 직무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쉬운 이동이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 없이 손쉽게 대체품을 확보할 수 있으며 관계 유지를 위한 특별한 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스판 마켓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프리미티브 팀의 경우에는 특이성이 높지는 않지만 업무 측정이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팀은 생산성 손실 없이 인적 자원 변경이 가능하지만 보상의 경우 개별 기준으로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특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빌리게이셔널 마켓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특유성이 높지만 업무에 대한 측정이 쉬운 것을 말합니다. 해당 모델은 직원과 회사 모두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며, 따라서 이를 위한 절차적 안정장치인 계약을 서로의 이해관계를 따져 진행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 해당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릴레이셔널 팀인데요. 이 모델의 경우에는 투규성이 높으며 측정이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윌리엄슨의 경우 이러한 모델을 클랜 형태의 조직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기업은 직원들이 회사의 목적을 이해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보이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팀의 경우엔 개발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불확실함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제 윌리엄스의 경우에는 일본이 이런 릴레이셔널 팀을 본인들이 구축하고 있다, 해당 논문을 이제 발표한 시점에 이제 그러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윌리엄스는 일본의 기업들이 과연 이러한 모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당 논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연구에서는 기업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모집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인적 자원의 투규성 정도에 따라 증가하며, 내부 지배 구조가 정교해지는 정도의 경우 인적 자산 투규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이 매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철도 업종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일찍 생겨났으며, 기술이 투기성이 높지 않은, 예를 들어 이주 농장 노동자와 같은 경우에는 늦게 노조와 같은 형태가 늦게 생겨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당 논문에서 해당 연구에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접근법은 조직들에 대한 톰슨의 연구, 조직 간 연결의 추정, 사후 합리성과 함께 인구 생태 모델과 유용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몇몇 학자의 경우에 왜 많은 종류의 조직이 있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거래비용 접근법에서는 이러한 해답으로 거래가 매우 크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나 많은 종류의 조직이 있다라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조직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 힘에 의존하여 이뤄진 결과들을 간혹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해당 연구에서는 기업의 CEO가 항상 마케팅 분야에서 나온다는 예시를 들면서, 해당 기업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마케팅 분야에서 계속 CEO가 나온다, 그렇다면은 그 회사 내에서 마케팅이라는 그런 분야가 가진 전략적 위치가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해당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 불확실성, 자산의 특유성을 고려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조직을 조직의 가장 효율적인 경계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것들을 고려하여 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해당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읽는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해당 연구에서 거래에 따른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되게 계속 주의 깊게 보았는데, 이러한 비용적인 측면을 이제 만약에 시장에서 높을 경우에 기업 내부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기업 내부에서 이런 비용 측면이 높을 경우에는 시장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물질적인 비용 측면을 주로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비물질적인 비용은 어떻게 측정하고 고려해야 할 것인가, 또한 이러한 비물질적인 요소를 만약에 포함하지 않은 채 조직의 효율적인 경계를 구성하는 것은 과연 옳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논의하고자 생각하여 이렇게 마지막 부분의 논의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물질적, 비물질적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걸로는 비물질적인 부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 딜레이로 인한 사기 저하, 스트레스, 피로감 등의 또 분명히 조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고려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측정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비용으로 환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궁금하여 저는 이렇게 논의에 적게 되었습니다.